공명과 대립성의 체험. 빛에 몰두하는 일이 곧 그림자를 불러일으키는 일이다. 현실에 존재하는 두 가지 대법칙에 대해 알게 되었으니 이제 두 법칙을 다시 한번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경험을 해볼 차례다. 여기에 소개하는 간단한 실험이 두 법칙을 한층 더 명료하게 파악하고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게 해준다. 방법도 간단하고 그 결과도 참으로 놀랍다. 만일 이 실험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고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지금 아주 중요한 기회가 온 것이다. 이제 이 실험을 해보기 전에는 더 이상 책을 읽지 말아야 한다. 실험을 하는 데는 기껏해야 30초밖에 걸리지 않고 부득이할 경우 옆 사람의 도움 없이 혼자서도 할 수 있다. 겨우 30초다. 완전히 불투명한 흰색 종이를 책 옆에 놓아둔다. 종이를 두세 장 겹쳐 놓으면 더 좋다. 이제 옆 페이지에 있는 검은 마스크에 시선을 고정한다. 눈을 깜빡이지 않은 채 30초간 계속 쳐다본다. 이때 눈물이 흘러내려도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한순간도 마스크에서 시선을 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약 30초 후 마스크 위에 흰 종이를 올려놓고 무엇이 보이는지 확인하라. 이때 옆에서 다른 사람이 흰 종이를 올려 놓아주어야 한다. 마치 괴물같이 보이는 마스크를 주시한 뒤에 흰 종이를 대보면 대립성으로 인해 반대 극이 두드러진다. 즉, 빛의 형상이 보이는 것이다. 이 현상도 공명으로 해석할 수 있다. 기독교 신자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가장 많이 보이고 불교 신자는 부처의 얼굴로 인식할 수도 있다. 어떤 이는 그 형상을 체게바라라고 인식하기도 한다. 체게바라는 인권 운동의 아이콘 같은 인물로 빛의 형상을 가진 존재이다. 우리의 관계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괴물같이 보이는 형상을 단 30초 계속 바라본 후에 그것이 빛의 형상으로 바뀐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우리가 현실이라고 말하는 외부 세계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흰 종이는 여전히 아무것도 그려져 있지 않은 공백의 종이다. 빛의 형상은 대립성의 평형을 따르는 내면의 욕구일 뿐으로 말 그대로 우리 내면에서 조화를 부려 나타난 현상이다. 개인적이며 각 문화에 따른 공명을 통해 형상이 나타난다. 이처럼 간단한 실험이 대립성의 필연적 작용과 각각의 문화가 각인된 공명에 의한 빛의 형상을 보여준다. 물론 뒤집어서도 대립성의 법칙에 따라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 즉, 지속적으로 천사와 빛의 형상만을 쳐다본 사람은 내면에서 그림자 형상과 괴물이 솟아나온다. 우리의 정신이 모든 치우침에 대해 평형을 이루려 하기 때문이다. 이 실험 결과는 단순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준다. 자기 내면의 빛에 진정으로 가까이 접근하려는 사람은 자신의 정신 속에 존재하는 어두운 그림자 측면과 대면해 해결을 보아야 한다. 항상 빛에만 몰두하는 사람은 그의 정신이 반대로 움직여 그림자 경험으로 평형을 유지하려고 한다. 우리가 끊임없이 암흑의 측면을 은폐하려고 하는 한 대립성의 법칙은 그 영향권에서 우리를 놓아주지 않는다. 여기서 우리는 왜 그토록 많은 지성인들이 너무도 어이없이 그림자의 함정에 쉽게 빠져들었는지 직감적으로 경험해 볼 수 있다. 따라서 그림자 치료가 빛을 향해 가는 좀 더 나은 방법이다. 빛에 몰두하는 일은 존중받을 만한 가치가 있고 물론 정상적인 일이다. 그러나 한 가지, 자신의 그림자를 신중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빛에 몰두하는 일이 바로 그림자를 불러일으키는 방법이다.
이 점을 알면 빛에 몰두하는 일도 훌륭한 그림자 치료가 된다. 빛에 몰두하는 일을 하는 사람에게 큰 충격이 되는 것은 대부분 자신은 완전히 빛이라고 생각했던 곳에서 가장 어두운 그림자의 출현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침침한 빛은 무시당한 그림자가 여전히 존재하는 한 필연적으로 빛이 생기지 않는 현상이다. 그림자는 늘 존재하는 빛이 절대로 빛나지 못하게 만든다. 빛과 그림자는 함께 속해 있다. 빛과 그림자를 분리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그 사이에 시간의 환영을 끼워 놓을 뿐 차례차례 빛과 그림자를 경험하게 된다. 인지. 우리에게 현실로 보이는 것이 과연 얼마나 현실적인가? 자신의 감각을 신뢰하는 사람은 앞의 실험으로 당혹감을 느꼈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조심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전자기 스펙트럼의 파장 영역 중 매우 한정된 부분만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청각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음향의 대부분을 들을 수 없다. 우리는 맨눈으로는 적외선과 자외선 사이에 매우 협소한 부분만 볼 수 있다. 우리에게 위험한 것은 감각기관이 직접 인지하지 못하는 것은 모두 무시해버린다는 사실이다. 자외선의 경우 비교적 큰 해가 되지 않고 햇빛에 피부가 화상을 입는 정도에 그치지만 스펙트럼에서 자외선 바로 옆에 있는 방사선의 경우 암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서구 학교의학에서도 암 발병 가능성의 50%가 방사선이 원인인 것으로 추측한다. 청각도 제한적이라는 면에서 그리 다를 것 없다. 중파, 단파, 초단파만 해도 라디오 같은 기계를 통해야만 인지할 수 있다. 게다가 우리가 뭔가를 인지했다고 믿는 모든 것에 착각이 더해진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지한 모든 것이 진실로 참이 아니기 때문이다. 현대 영화의 전신인 엄지손가락 영화는 조그만 책자의 책장을 엄지손가락으로 재빨리 넘길 때 그림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을 이용한 것이다. 바로 이것이 인지의 착각을 뚜렷하게 보여준다. 영화는 눈의 착시 현상을 한층 뚜렷하게 인식시킨다. 영화는 정지된 그림으로 구성된 것으로 영사기 속도에 의해 움직임의 환영이 생겨난다. 옛날 영화는 1초당 바뀌는 그림의 수가 적어서 움직임이 불완전하다. 예를 들면 우편 마차의 바퀴가 갑자기 뒤쪽으로 돌아간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더 나쁜 정황도 있다. 우리가 보는 세상이 유일하게 옳은 것이며 객관적인 상과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믿는다면 다음 몇 가지 단순한 예만으로도 이 환영이 무너지고 만다. 아래에 평행한 두 직선을 보았을 때 두 직선의 길이가 같다는 사실이 쉽게 믿어지지 않을 것이다. 두 직선은 길이가 같다. 그러나 끝에 있는 각에서 착각을 일으키는 현상이 생겨나는 것이다. 직접 두 직선의 길이를 재서 확인해 보면 분명해질 것이다. 또 아래 그림에서는 직선 AB가 직선 AC보다 훨씬 짧아 보인다. 두 직선을 실제로 재보고 난 후에야 비로소 착각이 사라진다. 두 직선은 길이가 같다. 이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두 직선을 평행사변형과 비교하기 때문에 두 직선의 길이가 다르게 보이는 것이다. 아래 그림에서는 가운데의 빨간 공을 비교하면 왼쪽 공이 더 작아 보인다. 이것도 역시 비교에 의해 생겨나는 환영이다. 왼쪽의 빨간 공은 주위에 꽤 큰 공이 둘러싸고 있고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는 반면 오른쪽의 빨간 공은 주위에 아주 작은 공이 둘러싸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크게 보인다. 이 상대성 경험을 실제로 적용하는 일은 매우 간단하고 또 일반에 널리 퍼져 있다. 자신이 훌륭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으면
여러모로 자신보다 경력이 적은 사람을 주변에 두면 된다. 한 예로 내 지인 중 한 사람은 박사 학위를 땄는데 나중에 보조식품을 판매하는 상인이 되었다. 내가 그 이유를 묻자 그는 수많은 인텔리들이 우글거리는 전공 분야에서보다 이 분야에서 성공하는 게 훨씬 쉽다고 대답했다. 이처럼 상대성을 활용하는 일은 때로 참으로 간단하다. 탈환상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이른바 자연과학의 객관적 측정이라는 것도 다만 비교하는 일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측정 대상은 그게 무엇이든지 각각 특정한 측정 수치에 비교된다. 예를 들면 길이 측정은 20세기까지 프랑스 파리에 있는 미터 원기를 기준으로 했다. 즉 1983년 시간의 초와 진공에서의 빛의 속도를 기준으로 미터 단위를 새로 정의했다. 프랑스 혁명 이후 계속 파리에 있는 미터 원기는 백금과 이리듐으로 만들어 같은 온도를 유지하는 상태에서는 금속이 비틀리지 않는다. 하지만 미터 원기는 다만 길이의 기본 단위를 나타내는 것이고 길이 단위는 센티미터, 엘레, 야드 등 각 나라마다 사용하는 단위가 존재한다. 결국 우리는 항상 비교할 수 있을 뿐으로 각각의 주변 환경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우리의 개인적 인지 과정과 자연과학 분야의 측정 과정도 마찬가지다.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가 이 같은 현상을 더욱 분명하게 설명한다. 불확정성 원리는 물체의 위치와 속도를 절대로 동시에 정확히 측정할 수 없다는 이론이다. 이 사실이 일반 독자에게는 별 감동을 주지 못할지 모르지만 1920년대부터 물리학자들은 이 이론 때문에 꽤나 안절부절 못했다. 그들이 구축한 고정된 세계상을 뒤흔드는 이론이기 때문이다. 이와 비슷한 게 아래에 보이는 비트겐슈타인의 오리 토끼 그림이다. 이 귀여운 동물의 왼쪽을 보면 오리같이 보이고 오른쪽을 보면 토끼같이 보인다. 누구든 즉흥적으로 오리와 토끼를 인식할 수 있지만 동시에 두 동물을 보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그림은 어쩌면 깨달음의 그림이 될 수도 있다. 우리가 눈 깜짝할 사이에 재빨리 오리에서 토끼로 차례차례 인식할 수는 있지만 눈의 인식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두 동물을 동시에 보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에게는 연속 과정이 필요하다. 연속이 전과 후를 대조하게 만들고 기준 시점과도 대조하게 만든다. 기준 시점은 다시금 공간과 시간을 끌어들인다. 이번에는 말을 타고 가는 사람의 그림자를 보자. 말을 탄 사람이 당신을 향해 오고 있는지, 당신에게서 멀어지고 있는지 생각해보라. 당신이 그림을 어떻게 보든, 다시 말해 말 탄 사람이 당신을 향해 다가오고 있든 당신에게 멀어지고 있든 다 옳다. 이 그림은 두 모습을 함축한 것이다. 그런데 삶이 내게로 날아오는 것 같은 기분을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낙관주의자는 그 공명에 의해 말 탄 사람이 나에게 다가오고 있는 모습을 본다. 반면 모든 게 자기를 떠나버리는 것 같은 기분을 자주 느끼는 비관주의자는 자신에게서 떠나는 사람을 본다. 인지와 정치. 정치는 다수가 소수를 제압하는 것이지 각자의 진실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두 가지 모습을 함축한 그림의 예를 통해 정치 게임을 꿰뚫어 볼 수 있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정치 게임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 내가 세미나에서 하듯 그림 속에 말 탄 사람을 두고 표결에 붙인다고 해보자. 세미나에서 나온 결과를 3분의 2가 자신에게 오고 있는 모습으로 보고 나머지 3분의 1이 자신에게서 떠나가는 모습으로 본다. 두 모습을 다 보는 사람은 극히 적다. 이제 우리가 재정 지원을 해줄 사람을 찾은 뒤 의회를 열어 말 탄 사람이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를 놓고 논쟁을 벌인다고 가정해보자. 이때 다수가 임의로 다수결에 붙여 소수를 거부할 수 있다. 하지만 다수결로 소수를 제압하는 일이 각각의 입장에 진실에 대해 아무것도 말해주진 않는다. 다수도 소수도 자신들의 입장이 진리라고 주장할 수 없다. 이 상황은 오직 공명의 문제일 뿐이다. 그렇다고 해서 민주주의가 기존의 조건에서 국가를 관리하는 최상의 제도일 수 있다는 사실이 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민주주의의 메커니즘과 그 한계를 안다는 것은 문제의 해결책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또 운명의 법칙이 정치와도 연관됨을 아는 것도 물론 도움이 될 것이다. 정치에서는 항상 다수가 옳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다수가 국민의 권리를 확정하도록 한다. 독일의 경우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경우 헌법까지도 바꿀 수 있다. 당파마다 자신들의 특별한 판단 기준으로 자신들이 일으킨 공명에 따라 세계를 보면서 다른 것을 보지 못하는 한 아무리 다양한 입장과 공명에 대해 토론해봐야 모두 허튼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 이 상황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각자가 자신의 판단 기준에 맞는 안경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일일 것이다. 우리는 그 안경이 어떤 것이며 우리를 어떤 프로그램 속에 끼워 넣는지를 인식해야 한다. 정치판에서는 의식적으로 공명을 통찰하고 확장하려고 시도하는 것이 각자의 공명에 의해 형성된 입장을 고수하며 싸움을 벌이는 것보다 훨씬 더 의미 있을 것이다. 의회는 오직 공명을 반영할 뿐이다. 따라서 모든 당파가 진실과는 동떨어져 있을 수 있다. 각 당파는 나름대로 정당성이 있다. 따라서 당파 구성원들이 차차 의식의 공간을 확장해 나가며 다른 측의 입장과 공명도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상적이다. 그런데 실제로는 정치가 심지어 그것을 방해하고 당파를 억압하려고 한다. 어떤 사람이 이른바 적대적인 공명에 동참하려는 시도만으로도 당장 배신이라고 비판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와는 다른 방법으로 결정을 내리는 원시 민족이 오히려 덜 원시적으로 보인다. 미국 인류학자 진 휴스턴이 보고한 아프리카 원주민들은 의견이 만장일치에 이를 때까지 계속 질문사항을 노래로 만든다. 이런 방법이 우리에게는 생소해 보이지만 좀 더 생각해보면 원주민들이 노래를 부르며 서로 공명에 들어간 상태에서 질문이 영향을 미치도록 시간을 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원주민들은 이 방법으로 옳은 결정에 이르러 목적한 결과를 얻는 것처럼 보인다. 미국 심리생물학자 버넌 B. 마운트캐슬은 학문적 측면에서 우리 모두가 믿고 있는 대상과 사건을 보는 정확한 감각지각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정확한 감각지각이란 인지환상이라고 주장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우리 모두 자기 안에 있는 뇌의 감옥이라는 우주에 살고 있다고 한다. 감각지각은 추상이지 세계의 재생산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주장은 집시 정원으로의 여행이라는 또 다른 경험을 위해 우리를 성숙시킬 수 있다. 그 여행을 위해 우선 준비를 좀 해보자. 한쪽 엄지를 세워 팔을 앞으로 뻗어 멀리 떨어져 있는 중간에 엄지를 둔다. 이제 엄지에 초점을 두고 쳐다보면 물체가 두 개로 보인다. 반대로 멀리 있는 물체에 초점을 두고 쳐다보면 엄지가 두 개로 보인다. 엄지가 두 개로 보였다면 집시 정원의 입장권을 얻은 것이다. 이제 오른쪽 그림의 세 개의 도형으로 이루어진 기둥 두 개를 이용해 시험해보자. 책을 똑바로 세워 두 기둥이 잘 보이도록 한다. 그리고 한쪽 팔을 뻗어 엄지를 눈과 두 기둥 사이에 둔다.
엄지에 초점을 두면 순간 기둥이 2개가 아니라 4개로 보인다. 그리고 눈과 손을 움직이다 보면 중간에 있는 2 기둥이 겹쳐져 기둥이 3개로 보인다. 이 상태에서 가만히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서서히 가운데에 있는 기둥 색깔이 빨간색에서 보라색으로, 또 보라색에서 파란색으로 변하는 한편 바깥쪽 기둥 색깔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다. 좀 더 계속하면 가운데 기둥의 도형들이 입체적으로 되고 도형의 위치가 서로 바뀐다. 즉, 시간이 흐르면서 중간에 있는 기둥은 생생하고 화려해지는 반면에 바깥쪽의 2 기둥은 흐릿하다가 가끔씩 사라지는 것 같기도 하다. 그렇다면 이제 눈의 유희를 맞춰도 될 때가 된 것이다. 이 실험에서 놀라운 점은 실제 하지 않는 가운데 기둥이 가장 생생하고 뚜렷하게 보이는 현상이다. 우리가 현실이라 여기는 그 속에 기둥은 아예 존재하지 않고 반대로 바깥에 있는 2 기둥은 실제 하면서도 그리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현실에서 전혀 존재하지 않는 어떤 것을 보며 그것이 순간적으로 실제 사물보다 더 뚜렷하게 보인다. 우리가 영혼을 경험하는 데에는 가운데 기둥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실제로 집시는 이 정원을 자기 내면에 있는 영혼의 그림 세계로 떠나는 여행의 출발점으로 삼는다. 이와 비슷한 생각으로 이슬람교도는 알라딘 동화에 나오는 날아다니는 양탄자를 이용하는지도 모른다. 양탄자에서 기도를 드릴 때마다 바깥쪽의 2 기둥을 볼 수 있고 이 기둥들은 대부분 집시의 정원을 단순화시켜 묘사한 식으로 보충된다. 틀림없이 수많은 이슬람 교도들이 양탄자 위에 앉아 고요 속에 침잠한 가운데 정신세계에 존재하는 내면의 여행을 떠나며 영혼의 날개를 타고 날아올랐을 것이다. 우리는 2 사물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2 사물을 동시에 인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사이에 시간이라는 환영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모든 존재는 최소한 2개의 얼굴을 가진다. 그리고 우리는 양자 중 선택권을 가진다. 환영의 세계. 무척 객관적이라 하는 사람도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아직도 객관적 인지라는 환영에 매달려 있는 사람은 다음으로 이어지는 환영의 세계로 좀 더 깊이 들어가는 게 좋다. 다음 그림은 언뜻 보면 나선형으로 보인다. 그러나 연필로 나선형의 선을 따라가다 보면 2~3번째쯤에서 나선형이 아니라 중심이 같은 원으로 이루어진 도형임을 알게 된다. 다음 그림을 정면에서 보면 간격이 제각각인 네모와 선이 꽤나 어지럽게 그려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책을 들고 측면으로 보면 평행한 선이 일렬로 규칙적으로 그려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 그림에서는 우리가 놀림을 당한다. 우리가 내심 가지고 있는 기대가 명도의 차이를 잘못 판단하게 만드는 것이다. 검은색 막대의 교차 지점에서 빛이 밝게 솟아나오는 것은 분명히 환영이다. 우리가 가운데에 있는 교차 지점에 뭔가 특별한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이다. 더욱이 여기에 대조가 더해져 검은색과 대조를 이루는 흰색이 흰색끼리 있을 때보다 상대적으로 더 하얗게 보인다.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실제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이 책의 종이가 흰색보다 더 하얗게 보일 수도 있다. 이런 일은 얼마든지 있다. 아래 그림에서도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막 움직이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킨다. 현실의 배후에 존재하는 또 다른 현실. 눈으로 보이는 것 외에도 존재하는 것이 많음을 인지하라.
인지의 환영은 영화가 살아 움직이도록 만드는 것을 넘어 어안이 벙벙해지는 결과를 만들어낸다. 이 결과는 어떤 시각에서 보면 시공간으로 이루어진 세계보다 더 실제적인 현실 영역을 볼 수 있게 해준다. 힌두교의 베다 경전에는 시간과 공간에 대해 우리의 눈을 속여 실제를 바로 보지 못하게 하는 거대한 사기꾼이라고 기술되어 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이시스의 베일, 즉 베일로 얼굴을 가리고 손에 뿔을 들고 있는 풍요의 여신을 말한다. 이시스의 베일이 눈을 가려놓아 사람들이 앞에 놓인 세계의 환영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법을 배울 때까지 오랫동안 참된 현실을 못 보게 한다고 말했다. 시공간의 환영과 관련해 이와 비슷한 비유를 들면 작가 카를로스 카스타네다는 라틴 아메리카의 샤먼 세계에 존재하는 비유를 기술하려고 애썼다. 그러나 샤먼 세계가 그에게 매우 큰 인상을 남겼던지 그는 책의 비유보다 자신의 경험을 더 많이 남겨놓았다.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에 소개하는 눈 만다라 실험이 도움이 될 것이다. 일종의 명상에 해당하는 살아있는 눈의 만다라를 15분 동안 지극히 각성된 의식으로 수행하면 시간과 공간의 환영을 극복할 수 있다. 상대방의 눈이 이상하게 희미해지면서 눈이 살아 활기를 띠기 시작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계속 시선을 가만히 두면 눈 주변으로 서서히 상대방의 얼굴이 변한다. 변하는 얼굴이 기이하게 늙어 보일 수도 있어서 이를 통해 그 사람의 미래 늙은 얼굴을 볼 수도 있다. 반대로 얼굴이 어려지면서 과거 어린 시절의 얼굴을 볼 수도 있다. 이 경험만으로도 너무 깊은 인상을 받아 실험 도중 방어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다. 가장 흔한 방어 조치는 눈을 감아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실험은 바로 끝이 난다. 또 다른 공포의 반응은 웃음으로 회피하는 것이다. 이 경험으로 인지의 질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다. 언뜻 아주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이 실험을 통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여주는 얼굴의 배후에 숨겨져 있는 완전히 다른 얼굴을 볼 수 있다. 이어서 다른 삶의 공간도 열려서 상대방 얼굴에서 천사의 모습을 보게 될 수도 있다. 물론 이 실험도 대립성의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그 반대 현상인 악마적인 측면의 그림자가 나타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경험은 매우 인상적이고 감동적일 수 있지만 두려움을 불러올 수도 있다. 젊음과 늙음, 천사의 얼굴과 악마의 얼굴은 서로 가까이에 있다. 다만 시간에 의해 분리될 뿐이다. 이 실험을 할 때 우리는 그림자의 발현은 상대방에게 투사하고 천사의 발현은 기꺼이 자기 자신으로 받아들인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두 가지 측면이 다 존재한다. 중요한 것은 이 실험으로 절대 현실이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실히 아는 것이다. 이 실험은 다만 있는 그 자체를 보여줄 뿐이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그 자체가 충분히 경악스러울 수 있다. 이 실험을 혼자 거울을 보면서 할 경우 자신의 정신적 포용 가능성을 넘어서면 큰 두려움을 불러올 수 있다. 또 한 가지, 실험이 15분을 넘어서는 안 되므로 음악이나 알람 시계로 시간을 정해놓는 것이 좋다. 시간 속에서 어떤 사람의 늙은 모습을 경험한 사람은 상대방의 삶에 존재하는 여러 정거장 중 어느 한 시점에 그를 경험하는 것과 같다. 따라서 당연히 의식의 확장을 경험하면서 시간에 대한 자기 자신의 느낌을 상대화하게 된다. 상대방에게 존재하는 두 가지 측면을 다 경험한 사람은 대립성으로 가는 과정과 지금 존재하는 대립성의 한 모습을 본 것이다. 이때 천사의 얼굴 또는
악마의 얼굴을 보는 것은 자신의 순간적 공명에 의한 것이다. 눈 만다라 실험. 이 실험은 두 사람이 하는 것이다. 거울 앞에서 혼자 할 경우 매우 주의해야 한다.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은 이 실험을 해서는 안 된다. 두 사람이 서로 마주본 상태에서 의자에 똑바로 앉아 각각 한쪽 무릎을 상대방 무릎 사이에 끼운다. 이제 15분 동안 상대방의 왼쪽 눈을 쳐다보면서 살아있는 눈 만다라에 시선을 두는데 가능한 한 눈을 깜빡이지 않는다. 두 손은 무릎에 둔다. 얼마 지나지 않아 눈물이 흐르거나 눈이 촉촉해질 것이다. 원인 연구의 간략사. 우리에게 보이는 것은 자신의 상상을 세계에 투입해 해석한 것이다. 결국 우리는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눈과 뇌를 매개로 우리의 상상을 세계에 투입해 해석한다. 생각할 때도 이와 비슷한 과정이 일어나는데 이제 그 역사를 잠깐 살펴보자. 분석과 원인 규명이라는 서구적 방법은 어느덧 당연한 일이자 유일하게 결과를 보장하는 방법인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분석적 방법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그리 널리 확산되지 않은 새로운 방법이다. 그리고 최소 한 가지 대안이 존재한다. 하지만 오늘날에도 인류의 대다수가 유추적 사고에 의지하는 세계상을 바탕으로 한 종교적 세계에 살고 있다. 그 세계는 수백 년 전에도 우리 세계를 지배했고 현재도 종교와 관련된 사람들의 삶을 규정하고 있다. 현대의 분석적 사고는 고대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시작된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스승인 플라톤만 해도 그의 스승 소크라테스의 유추적 세계상을 기록하면서 그 사고에 대해 의심하지 않았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비로소 플라톤과 소크라테스의 사고를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 분류 시도를 시작했다. 이때 아리스토텔레스는 현대로 치면 미국 심리학자 리처드 밴들러 그리고 영문학자이자 언어학자인 존 그라인더와 비슷한 방법을 이용했다. 이 두 학자는 최면치료사 밀턴 에릭슨의 방법에서 가르칠 수 있는 것을 발췌했다. 신경 언어 프로그래밍 또는 약자로 NLP라고 이름 붙인 이 방법은 곧 치료 분야에 널리 퍼졌다. 그전까지 에릭슨의 천재성은 널리 알려져 있었지만 그의 방법을 배우기가 쉽지 않아 전수하기도 어려웠는데 밴들러와 그라인더가 에릭슨의 치료 요점을 가르치고 배울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 역시 그와 비슷한 방법으로 플라톤의 사고를 분류해 인과성을 끌어들였다. 아리스토텔레스는 4가지 원인을 발견했다. 그중 목적인은 무엇을 추구하는지를 밝히는 것이었다. 또 작용인은 어디에서 유래했는지를 밝히는 것으로 과거를 끌어들인 것이었다. 작용인은 현대의 자연과학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에게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 형상과 범형, 본질을 논하는 형상인도 발견했는데 형상인은 오늘날 생물학자 루퍼트 쉘드레이크가 우리에게 다시 이해시키려고 하는 부분이다. 마지막으로 모든 시대에 걸쳐 논쟁의 여지가 없는 물질 원인으로 진료인이 있었다. 간단한 예로 현실을 분류한 사원인설을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자연과학의 세계에서 생생한 현실을 기술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기술하는 과정에서 극히 제한될 수밖에 없다. 제법 긴 경기와 같은 스포츠 사건을 파악하는 일만 해도 결코 쉽지 않다. 하물며 10초밖에 안 걸리는 100m 달리기에서 일어난 사건을 파악한다는 것은 말할 수 없이 복잡하다. 우리가 100m 달리기를 보면서 파악하는 것은 출발하는 순간뿐이다. 왜 갑자기 8명의 남자가 동시에 뛰어나갈까 하는
의문을 가지는 사이 이미 경기는 종료된다. 현대 자연과학은 언제나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는 재생산 가능한 원인, 즉 항상 똑같이 나타나는 작용인을 필요로 한다. 작용인은 100m 달리기의 출발 신호탄에 해당한다. 출발 신호탄이 없는 100m 달리기는 존재하지 않으며 신호탄이 당연히 과거로부터 미래까지 영향을 미친다. 물론 스포츠 팬들은 이 8명의 선수가 정말로 단지 출발 신호탄 때문에 최근 10년 동안 고된 훈련을 했겠느냐는 질문을 던질 수 있다. 당연히 8명의 선수는 금메달을 따는 데 목적이 있고 그 때문에 오랜 시간 훈련해왔다. 바로 여기에 미래를 지향하는 목적인이 작용한다. 이렇게 원인이 뚜렷한데도 자연과학은 이를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 현 시대의 목적인은 인문과학자들이 전문으로 삼는 대상이다. 반면 인문과학자들은 작용인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100m 달리기 결승에는 형상인도 중요하다. 형상인이 규칙을 만들고 진행 과정을 정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형상인은 선수들이 자전거를 타고 결승에 오르는 경우 등을 금지한다. 한편 진료인은 물질을 담당하는 부분으로 달리기 궤도, 스타트 블록, 운동선수의 근육 등이 이에 속한다. 진료인에 대해서는 항상 논란의 여지가 없다. 이 4가지 원인이 다 중요하고 또 다 있어야만 서로를 보충하며 전체를 만족스럽게 기술할 수 있다. 아마 아리스토텔레스도 그와 같은 생각을 했을 텐데 오늘날 우리는 더 이상 전체를 아울러 생각하지 않고 전문화된 영역에 갇혀 끙끙댄다. 의학에서는 이 현상이 뚜렷해 비극적이기까지 하다. 의학은 세월이 흐르는 사이에 실로 다리를 걸치지 않은 곳이 없다. 일찍이 인문과학자들의 인지학으로 대표되었던 고대 의학은 특히 목적인과 의미 상관관계에 큰 관심을 두었다. 그러나 현대의학은 인지학과는 단호히 경계를 긋고 자연과학이 되고자 함으로써 원인 규명을 과거에서 찾는 작용인에만 관심을 두었다. 이 일이 뿔을 바로 잡으려다 소를 죽이는 결과가 되었다. 왜냐하면 두 원인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의미에서 보면 서로 이상적인 보완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또한 원인 규명에는 형상인과 진료인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아무튼 진료인은 현재까지 해부학 같은 분야에서 문제없이 다루어지고 있다. 사람들이 작용인과 진료인을 무리 없이 같이 묶어서 생각하는 것처럼 목적인과 형상인도 다시금 통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야 인류의 완전한 상을 얻을 수 있다. 완전한 전체 상을 얻는 일은 원형적 의학에서 이미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고 출구로서의 질병과 상징으로서의 질병 등 질병에 대한 증상의 의미를 밝히는 내 책의 기초가 되기도 했다. 물론 책을 쓰면서 자연과학적 단초를 중요시했으며 해부학과 생리학의 형태에서 진료인을 근간으로 삼고 그 근간의 해석으로부터 목적인의 의미 상관관계가 도출되었다. 또 어떤 인자가 언제부터 환자의 발병에 영향을 미쳤는지, 어떤 기관에 인자가 잠복해 있었는지도 또 다른 흥미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100m 달리기와 삶의 다른 관점에서와 마찬가지로 전체는 어떤 결과가 되는가? 그것이 유일무이한 인간의 삶에 어떤 역할을 하는가? 형상인은 무엇에 목적을 두는가 하는 것이다. 이것을 가능성과 불가능성이 있는 전체의 계획이라고 이해하면 가장 좋다. 사고의 규칙과 관련해 보편적인 조언을 하자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의미에서 우리의 정신을 다시 확장함으로써 4가지 원인의 관점을 모두 중요시하고 세계상에 포함시키는 게 좋다.